한 주간 화제의 인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하는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여의도 없다 시즌2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방청객 한 100분 정도 오셨군요. 아, 100분 정도 온 것 같아요. 네. 아, 복면이 벌써 말씀을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네. 저희가 시즌1에서는 대선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대선 전국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굉장히 좀 날카롭게 이렇게 분석을 좀 해봤었는데요. 시즌2에서는 저희 본래 생업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과연 정치와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본격적인 우리 시사 전문 토크로, 시사 정치 토크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즌2 새로운 게스트 모셨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아주 잘생긴 남자분부터 소개해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수고요. 네. 그 여성분들 앞에서는 20대고 형들 만나면 30대로 소개하는 이제 막 30대로 접어든 3개월 차 30살 이경수라고 합니다. 따끈따끈한 30대시군요. 네. 뭐 더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아, 저 압박감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저번에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옆에 계신 네, 복면 네. 쓰고 나오셨어요? 맞습니다. 네, 왜 복면을? 일단 그 새누리당 그 팟캐스트에서 좀 가감 없는 얘기를 좀 해달라고 네. 섭외가 들어와서 네, 그런데 좀 요즘 시절이 이렇게 신상 털기 이런 거 좀 부담스러워서 네. 익명성을 좀 보장받기 위해서 요청을 했더니 네. 이런 가발과 복면을 좀 어떻겠냐 제안이 와서 복면을 썼습니다. 근데 별로 복면 써도 네.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될 것 같아요. 얼굴이 반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아니, 추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 복면이 좀 작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좀 크다 보니까. 근데 새누리당이 되게 가난한가 봐요. 저는 부자정당으로 하는데 되게 5,000원도 안 돼 보이는데. 얼마예요, 이거? 이게 얼마예요? 3,500원 주고 홍대에서 사온 건데요. 아, 네, 새누리당 좋은 입장에서는 큰 돈 썼네요. 네, 요즘 좋은 걸. 당에 돈이 없어요. 그런가요? 네. 선거 끝나고 얼마 전에 정당 보조금 받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펀드 다 상환하고 나니까 당에 돈이 없습니다, 요즘. 출연료도 안 주고 말이야. 네. 출연료도 안 주고 무상 자원봉사. 그렇죠. 저는 네.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러 온 거니까 돈이 필요 없다. 새누리당도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늘었네요. 그렇죠. 예. 새누리당의 인기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게 볼런티어도 늘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러 온 거니까 뭐 네. 이거는. 여의도 없다. 시즌2 돌아온 것처럼 오늘 돌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드디어 이분이 오셨군요. 저 처음인데요. 네. 왕의 기한이 아니라 아내의 기한. 네. 아내가 예.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공항에서 오신 거 봤어요. 네. 공항에서 DMB 통해서 봤잖아요. 그렇죠. 공항 김포공항 아니고 그 영종도 공항인 것 같은데 아까까지만 해도 저도 그 DMB로 아니, 봤습니다. 미국은 인천으로 오죠. 저는 우리 영종도에도 공항이 있나 지금 한참 네, 인천공항이죠. 제가 네. 이렇게 해외로 나가본 경험이 별로 없는 수시민이라 네. 제주도만 좀 갔다 오는 바람에 가면 보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복면이랍니다. 네. 복면 1호 분이십니다. 이 아내 귀한 안철수 전 대선 예비 후보죠. 그리고 안철수 전 교수가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5시 5분에 예, 도착을 했어요. 편서풍의 영향으로 30분 정도 일찍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많이 예. 초췌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염색도 안 하셨더라고요, 이쪽에. 여독이 오래 힘들어서 그런지 나이도 좀 많이 들어 나이도 보이시고. 좀 많이 들어 보이시는 예. 것 같고요. 가셨어요. 근데 오늘 저서 왜 그랬나? 오늘 왜 돌아오신 거래요? 국회의원 하려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 네, 오늘 노원병 거기서 국회의원 하신다고 예. 출마하신다고 부랴부랴 짐 싸들고 들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항상 주변 분들 통해서 말 전하시다가 이번에 제대로 직접. 한번 예. 하신다고 이슈가 컸죠. 근데 사실은 뭐 출마 선언할 때 누구 통해서 대신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직접 본인이 출마 선언은 본인이 직접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 주변에서도 많이 좀 비겁해 보인다, 쪼잔해 보인다 말이 많더라고요. 옛날부터 그분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네. 때도 그랬고 요번에도 그 송호창 변호사님인가요? 예, 네. 송호창. 예. 그분께서 대신 출마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마 그분이 카게무샤 뭐 이런 거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뭐 대선에서 대선 일어난 지가 한 83일째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지도 지금 한 3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한 달이 안 된 걸로. 예, 벌써 한 달이 안 됐죠. 근데 벌써 4월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한다고 나왔어요. 네. 예, 사실 아직까지는 뭐
야당이나 여당이나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이런 기간에 안철수 전 후보가 출마를 한다고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지금 출마한 걸까요? 급했죠? 뭐가요? 뭐 비자 기간이 만료됐어요? 아니요, 그게 네, 아니라 여권 갱신하는. 여권 갱신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분이 이제 직업이 없잖아요, 지금. 뭐 직업은 없지만 주식은 아직도 상당 부분 갖고 있어서 생활하는 네, 거면 그렇게 크게. 요번에 한 7억 받으신 것 같은데요, 배당금. 돈 때문에 원래 하신 건 아닌 것 같군요. 네. 죄송합니다. 예. 글쎄요, 이 4월 재보궐선거 예상보다 좀 빨리 등장을 했는데, 네.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는 10월 재보궐선거 정도에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상보다 빨리 등장한 배경에는 지금 정치 현황하고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어떤 뭐 좀 정치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뭐 지리멸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 쇄신, 대선 때 얘기했던 정치 쇄신이니 정치 혁신이 이런 건 다 물 건너갔고 민생도 전혀 생기는 것 같지도 않고요. 하다못해 지금 정부조직법 정당조차 통과되지 못해가지고 오늘 처음 국무회의를 하셨죠. 사실은 정상대로 하면은 한 3번 정도 하셨어야 되는데 매주 월요일 날 3번 정도 국무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 안철수 전 교수의 등장이 각 당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안철수 등장이 뭐 반가울까요? 일단 현안부터 따지자면 일단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일단 네. 교착 상태였잖아요. 네. 일단 쟁점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안철수 교수가 등장해서 이제 여론이 한번 물려주면 네. 그때 이제 무언가 그 교착 상태를 풀고 일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안철수 교수가 들어오면서도 이제 두 가지가 생기는 게 일단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노원병 지구에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야권 있어요. 후보가 이제 예. 분열을 하면서 네. 사실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노원병은 이제 버린 카드나 마찬가지였는데 그쵸.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됐군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안철수 전 교수의 등장으로 인해서 각 당이 안철수 전 교수에게 몰리는 그런 여론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좀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법을 좀 이례적으로 획기적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은 없을까요? 민주당 쪽에서 좀 정면 전환용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박명 씨는?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네. 돈 문제 때문에 교육한 거다 이건 제가 농담을 한 거고 실제로 저는 안철수 근데 그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안 전 교수도 이제 4대 범죄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또 지금 근데 지라고 그런 얘기하시면 그런 것도 조금은 있을 거예요. 저도 좀 말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안철수 전 교수 그 네. 예비 후보가 4월 재보선을 노린 거는 아무래도 여론을 본인에게 조금 빨리 땡겨와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10월 재보선도 있지만 성급해졌네요. 그렇죠. 허니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야가 극도로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기존 정치권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 너무 피곤하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안철수 교수가 다시 한번 안철수 신드롬을 통해서 본인에게 이슈를 땡겨온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것처럼 신당 창당 즉 정치 세력화에 대한 가속도도 붙을 것이고 그 이후 내년에 또 큰 선거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있죠. 네. 거기에서의 어떤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아가는 데 있어서 용이한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해서 안철수 교수 나온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안 교수 입장에서는 지지 원내에 지원 세력이라고는 송호창 교수 한 명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근데 출마하겠다는 지역이 노원병이에요. 예? 예, 지금 노회찬 전 대표 공동대표가 예. 네. 근데 지금 있다가. 이제 이번 앞으로 이제 보궐선거 지역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이 3곳이잖아요. 영도. 부산 영도, 부산 영도하고. 그 다음에 충남 부여 청양,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 노원병인데 네. 지금 부산 영도하고 충남 부여 청양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네. 이제 보궐선거 지역이 된 곳이고요. 네. 노원병 지역은 진보정의당이죠. 진보정의당의 노회찬 전 의원이 엑스파일 사건으로 해서 그 삼성 비자금 관련 네, 맞습니다. 검사를 하는 바람에 이제 이렇게 된 것인데 그래서 뭐 대법원 판결이 부당하다 뭐 이런 여론도 일부 있을 수 있죠. 근데 노원병에 출마를 하면서 새 정치의 씨앗을 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노원병이 중산층이 많이 사는 곳이라서 수도권의 민심의 바로메타를 볼 수 있는 곳이다라는 얘기를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노원병이 중산층 사는 곳이에요? 일단 그거부터가 약간 네. 좀 의외라고 생각하는 게요. 이 노원구의 또 상계동이잖아요. 네, 노원병이 상계동 지역이죠. 네, 근데 예. 이 노원구 자체가 네. 서울시 25개 지역 중에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예. 일단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중산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곳이고요. 거기가 집값이 그렇게 높은 곳이 아닙니다. 예, 그 전세값도 아마 네. 변동이 심한 곳 중에 하나죠, 그것이. 전세값도 서울에서 44%로 가장 고소시장 때부터 많이 변하고 있는 지역이라 예. 사실은 그래요. 중산층이라는 지금 게 그러면 이번 보궐선거 세 곳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야권에 유리한 지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당연하죠. 네. 부산 영도는 그 김무성 마이크로소프트 예. 그분이 깃발을 꽂겠다고 아예 처음부터 나섰잖아요. 네. 그리고 노원병은 새누리당보다는 그 새누리당 지역구였다가 홍정욱 아니요, 노원병에 대해서 조금 아닌데? 생각을 해보면 노원병은 17대부터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6대까지는 없다가 17대에 나왔었는데 17대는 열린 우리당 후보가 당선이 됐죠. 네. 임채정 씨가 45.21%로 당선이 됐던 곳이고요. 18대는 새누리당,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의 그렇죠. 홍정욱 후보가 홍정욱 당선이 전 의원이 됐는데 당선이 됐던 곳이 43.1%를 얻었어요. 그 당시에 그 야권 후보인 노회찬 후보하고 김성환 통합민주당 후보의 표를 합치면 56.31%를 얻었거든요, 두 분이. 그래서 그때도 야권 단일화가 됐으면 홍정 후보가 되기 힘들었던 그런 곳이고요. 19대는 야권 단일화가 노회찬 후보로 되면서 노회찬 후보가 57%를 얻었죠. 결국은 거기가 제일 쉽다고 판단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당선 가능성이 제일 예. 높은 곳이라고 본 거죠. 지금 세 곳 중에서는 가장 야권에 유리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야권 성향의 곳이라고요. 이번 대통령 선거도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46%를 얻은 곳이거든요. 네. 반면에 문재인 당시 후보는 53%를 얻은 곳이니까 좀 야권 성향의 표가 많은 곳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계동은 사실은 요즘 뭐 중산층이 붕괴돼서 중산층이라는 용어도 잘 안 쓰지만 주공 아파트, 작은 규모의 주공 아파트가 많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도시 재개발할 때 이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곳이기도 해서 사실은 좀 열악한 지역이 많은 곳 중에 하나죠. 그래서 상계동이 잘 사는 동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예. 거기서 왜 중산층에 바로 세우기 뭐 이런 바로미터 글쎄요.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뭐 오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민전 전 안철수 후보 대변인이었나요? 뭐 그 하시던 분이 정치특위를 네. 하셨죠. 정치혁신특위 그거 하시던 분이 나와서 안철수 후보가 월세방 하나 없는 막내라고 그런 표현을 쓰시던데 월세방 하나 없는 막내가 집안 좀 일으켜보겠다고 이러는데 조금 사는 작은 형, 그다음에 잘 사는 큰 형이 네. 자기네 동네는 얼씬도 못하게 구박한다고 멀리 떠나라고 막 그 이런다고. 민주당 얘기한 거네요, 그분이? 뭐 조금 사는 작은 형은 이제 노회찬 후보 지역을 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 오지 마라. 그다음에 잘 사는 큰 형은 부산 가라. 부산 가라. 민주당 뭐 민주당 얘기하고. 근데 너무한다고 막 그러시던데 그래도 노원구에 전세방은 얻으셨대요. 오늘 그쵸. 이사 들어간다고 그러시던데 예. 복비는 얼마나 주셨나? 글쎄 복비는 얼마나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그 노원병 출마에 대해서 꼭 지지하는 세력만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기본적으로 트위터 반응 잠깐만 트위터- 복면에 좀 예. 계셔보시고요. 트위터 반응 조금 볼까요? 어때요? 트위터 반응은 전체적으로 일단 워낙 말들이 많은 동네잖아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는 아마 이제 새 정치를 표방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네. 최수정 교수 전 대선 후보께서 그 노원병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약간은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글이 많았어요. 노원병. 예. 아무래도 그 트위터 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아서 야권 성향의 분들이 많으니까 네. 어, 그리고 그 야권 성향을 갖고 있는 트위터 분들 중에서도 이제 블로그 글로 내려오면은 네. 이제 새 정치를 표방하시는데 이제 굳이 노원병이어야 했나 이왕 갔으면 이겨라라는 그 응원을 보내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그러니까 꼭 지지하시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닌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안철수 그 전 교수가 노원병 나온다고 얘기한 다음에 저도 이제 뭐 제 주변의 지인들이 뭐 한 4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술자리거나 네.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그래 뭐 당선되기 위한 확률이 제일 높으니까 세 것 중에서 제일 높은 건 그렇죠. 사실이죠. 그러니까 네.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거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좀 비판적이긴 해요.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새정치라는 명분을 갖다 그렇죠. 걸었다. 수도권의 바로메타라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왜 굳이 그렇게 이해타산에 맞게 좀 속어로 치면 이제 얍삽하게 글로 가느냐. 그냥 정정당당하게 좀 큰 거물끼리 좀 붙자. 대선 후보라면 네. 큰 거물끼리 가서 부산에 가서 한번 제대로 붙어서 살아오는 것이 좀 사나이답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은 또 하시는 얘기가 그러기엔 너무 여자 같은 이미지가 약한 이미지가 있다. 아니 근데 사실 보궐선거는 전체 국회의원 전체 선거하고 달라서요. 보궐선거는 평일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평일에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날이 뭐 해당 지역 보궐선거도 휴일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직력이 좀 많이 좌우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래도 대선 후보인데 대선 후보까지 나갔던 분이 대선 조금 후보는 아니고 대선 예비 후보였으니까 대선 후보는 아니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예비 본인도 후보. 주제 파악을 한 거죠 나름대로. 잠시만요. 마이크가 떨어져서 오늘 여러 가지로 좀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 노원병에는 누가 출마를 지금 하셨나요? 일단 안철수 전 교수가 출마 선언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진보정의당인가요? 진보정의당의 노회찬 전 의원의 네, 부인이신 부인이신 김지선 김지선 씨. 씨가 출마 선언을 했죠. 네. 양보하라고 안철수 후보한테. 그러니까 그렇죠. 안철수 전 교수가 오늘 그랬네요. 양보는 자기만 하지 말고 딴 사람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 김지선 씨 공천한 것도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셀프 공천이라는 얘기를 또 누가 하더라고요. 네, 네. 뭐 지역구가 재산권이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재산권도 하던데. 아니고 네. 예. 자기 남편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와이프가 그거를 뭐 증여세는 내나 그거 하면은 배지도 증여세 내나요? 그것도 진짜 좀 입법을 해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웃기잖아요. 네. 재산권이 진짜 아닌데. 재산권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재산권처럼 하니까. 그러니까 나 와이프가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김지선 씨라는 분에 대해서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분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또는 저는 아는 거는 그냥 글쎄요, 뭐, 부인이다라는 사실밖에 예, 없어요. 뭐 노동운동을 많이 하셨다고 젊었을 때 하셨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그분이 지금 하셨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현재 후보를 낼지 말지 낼지 고민 말지. 중인데 내전 의견도 있고 안 네, 내전 내장 의견도 의견이 있고. 좀 강한 걸로 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예. 저는 아까 이제 한마디 더 말씀 추가해서 드리면 이제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가 대선 후보는 아니에요. 예, 정말 대선 예비 후보니까 예비 후보다. 그냥 안철수 전 교수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양보로서 이제 많이 키워드가 점철이 됐잖아요. 대선 예. 후보 때도 양보했고 이번에도 이제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도 입장이 예. 양보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인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양보를 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 대선 과정에서 약간 질 것 같으니까 미리 내놨다. 뭐 아니요, 이런 입장. 그러니까 여론조사나 결과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단에서 올라간 거지 그거를 굳이 꼭 단일화라는 키워드를 내세워서 양보를 말하는 것도 좀 그렇게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 일단 아무튼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까 증여세 얘기도 드렸지만 민주당에서 이번에 안철수 후보에게 그 뭐 후보를 안 내는데 양보한다. 문재인 후보에게 양보했으니까 하자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그 광로영 교육감이 그 나중에 뭐 때문에 걸린지 아시죠? 사후 매수. 네. 사거래 개인 간의 거래로 그 직분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게 사후 매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상한가요, 이게? 아니 안 이상해요. 그런 생각 그렇죠. 못 해봤거든요. 예, 예. 아니 국회의원직을 걸고 내가 한 번 했으니까 이제 당신이 양보하고 해서 아니 매수한 근데 거나 그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사후 매수인데 그때는 왜 돈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는 돈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고 후보를 안 낸다고 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반드시 당선된다 뭐 이렇게 예,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또 일단 뭐 아니 서로 간에 근데 협의하니까 뭐 그런 생각 사후 매수죄, 증여세 네. 뭐 이런 거는 예, 괜찮은 아이디어였어요.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생각은 다양하죠. 예, 예. 북면 1호가 아니면 2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저희 와이프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뭐,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는 뭐 여러분이 출마 의지를 내시는 것 같아요. 뭐 민주당에서 예비후보 등록하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예비 후보를 아직 제가 알기로는 예비 후보 하기 전에 공천 심사라고. 아니요, 예비후보는 공천심사랑 상관없이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이동섭 이동섭 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 위원장이 등록을 한 것 같고요. 네. 새누리당에서도 뭐 여러분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현재 허준영 현재 당협위원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준석 전 이준석 비대위원. 씨나 아니면 이준석 전 비대위원. 비대위원은 예비후보 등록은 안 했고 지금 이제 뭐 하마평에 거론되는- 거론되는 정도지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야권 후보가 이렇게 우리가 17대부터 노원병의 성향을 봤지만 야권 전체의 표를 놓고 보면 한 57%에서 60% 정도가 야권 성향의 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후보가 단일화가 되면은 야권이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후보가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승산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18대처럼. 단일화 여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안철수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안철수로 단일화 가능성이 없다. 네. 왜? 그럼 안철수로- 새누리당 상당히 유리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새누리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그래서, 예. 야권 진영에서는 후보를 못 내면 예. 이 노원 특히나 노원병 요번과 같은 상황에서 후보를 못 내면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정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정당이 될 확률도 있어요. 아니 이거는 저 대권이랑 상관이 없어서 지역구 하나에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는 사실은 뭐 정당의 존재까지는 아니고 사실 전략적인 판단이라든지 왜 갑자기 아니 선거의 어떤 전략? 네, 선거의 네, 전략으로서 후보를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그거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의 생각인 거예요. 여의도에 계시는 분들의 생각인 거고 네. 일반적으로 그 저희처럼 네. 뭐 삶에 있어서 삶에 네. 이렇게 현장에서 사는 사람들은 네. 후보를 어느 지역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정당이 의미가 없는 거죠.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후보도 못 냈었어요, 그때. 네. 못 냈죠 그때 그쵸? 무소속 후보가 나와서 당선돼가지고 나중에 그렇죠. 입당했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뭐 총선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 정당에서 예. 정권이 처음 바뀌고 나서 첫 번째 선거에 후보를 내지 못한다. 첫 번째 보궐선거는 보궐선거에. 사실 현 정부에 대한 심판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내지 못한다라면 민주당은 게다가 지금 이거 정부 조직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야당으로서의 어떤 특별한 그런 헤게모니 장악에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우리 민주당 따끈따끈한 사이드에서는. 30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같은 의견인데 저는 약간 관점을 좀 다르게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된다. 예. 단일화 안 된다. 단일화가 돼서는 안 된다. 아니, 저는. 돼서는 안 된다. 본인 네. 의견을. 돼서는 안 된다는 당일언이 있고 본인 네. 생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아, 왜냐면은 예. 일단 안철수 씨가 갖고 내거는 캐치프라이즈가 새정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새정치를 위해서는 네. 결국은 필요한 게 정당 정치고요. 예. 그 정당이 개혁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그 노원병에서 민주당과 네.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안철수 씨가 내가 가려고 하는 정치적 길에 굉장히 길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일단 이분께서는 이제 신당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3월 4일부터 7일까지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예. 안철수 씨의 신당이 있다고 했을 때 서울 지역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지율이 민주당의 약 2배, 23%대 11%로 2배 정도가 나와요. 예. 거기다가 그러니까 예, 유령 안철수 당이 그쵸. 살아있는 민주당을 제꼈죠, 2배로. 그래서 예, 이제 없는 당 자체보다도 떨어지는 민주당이 됐고 예. 이제 그걸 또 이제 서울적으로 한정해 보면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후보를 내서 단일화를 안 시켜가지고 안철수가 신당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정치를 할 수 있는 싹을 아예 자른다. 그런 뜻인가요? 신당을 없앤다라는 거기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신당을 만들 수 안철수 있게 안 파괴력을 했다. 줄인다는 거죠. 예, 아니, 근데 영향력 만약에 자체를.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철수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죠. 예, 여론조사 결과로 아니요. 오차범위 내에선 이기잖아요. 여론조사도 오차범위 내에서는 이기는데 그건 뭐 지금 안철수가 귀국해서 바로니까는 그렇게 나가는 거지.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3월 11일이면 예. 보선이 4월 24일까지 지금 한 달하고도 한 달 10일 정도 남았어요. 한 44일이 남았는데 굉장히 큰 기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물론 뭐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잘하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사실 선거가 많이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금 최고점을 쳤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차범위 내라는 것은 조직적으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그렇다면 아니 단일화가 안 되는데 안철수가 이긴다. 예. 예, 저는 저도 단일화가 안 돼도 안철수가 이긴다. 예, 안 돼도 근데 어렵지만 예. 필패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그러니까- 단일화되면 필승은 또 아니다라는 그거는 거죠. 예. 아니 단일화 되면은 필승이에요. 단일화 되면 필승이에요. 이건 뭐 데이터상으로 단일화는 필승이에요. 100%. 왜냐하면 단일화 되면 야권 성향표가 50%거든요. 57%에서 60% 되기 때문에 필패예요. 필승이에요. 근데 단일화가 안 근데 되면 그러니까 저기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단일화가 되었을 때 필승이라고 하는 그 배지 하나가 갖고 있는 그 달콤함이
그거 단일화를 통해서 안철수가 잃는 게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안철수가 내걸고 있는 새정치 패러다임에서는 네. 신당 패러다임에 있어서는 이 기계적인 단일화를 통해서 본인에게 흡수돼서 빚을 지고 있는 거고 또 빚을 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배지 하나로 자기가 더 커가야 되는 상황에서 네. 그거를 안 해도 이긴다는데. 안 해도 그러니까 이긴대. 결론이 단일화 안 돼도 안철수 이긴다예요, 두 네. 분들은? 예. 아, 그리고 그렇군요. 저는 안철수는 본인 스스로가 단일화를 거부할 거라고 생각을 예, 해요. 제 생각도 그래요. 갖다 단일화하자고 본인 스- 싸들고 와도 예, 본인 나는 스스로가 너희들과는 다르다. 다르다라고 아, 얘기를 해서 그래도 선을 그을 이긴다.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노원으로 갔죠. 안 그랬으면 영도로 갔겠죠. 그렇게 이기지 못하면은 안철수가 앞으로 내갈 그 스텝이 하나도 다 맞지가 않게 돼요. 그렇죠. 저는 단일화가 될 것 같아요. 안철수는 단일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안철수가 원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물론 표면적으로는 단일화 안에 기계적인 단일화에 집착하는 모습을 안 보이겠지만 안철수는 기계적인 단일화에 집착하는 모습을 안 보일 거예요. 네. 자기의 정치적 향로를 위해서. 그렇겠지만 단일화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도 일단은 대선 때 같이 팀워크를 이뤄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민주당 내에서도 후보를 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내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해가지고 후보를 내든지 안 내든지 간에 예?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할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시는 건 야권 후보 전체 단일화를 말씀하시는 예, 건 아니? 야권 후보 전체 단일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러면은 진보 정의당하고 근데 진보 정의당에서도 예, 이쪽에서도? 지금 보면 얘기가 나오는 게 10% 이상만 얻으면 성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노원구라든지 동북권, 뭐 강북구, 도봉구 이쪽을 포함한 데를 보면 야권 특히 진보당이요. 그러니까 진보 정의당이 아니라 통합 진보당, 진보 신당, 진보 정의당 이렇게 진보당 전체를 놓고 보면 한 10%의 진보당 표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아냐면 그 국회의원 선거할 때 우리가 의원 개인 후보한테도 승급을 하지만 비례대표를 정당별 비례대표를 하잖아요. 그 정당별 비례대표가 한 10% 정도 나오거든요. 아, 예. 근데 그거는 진보 정의당이 10%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보당 표가 크게 봐서 10%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 표를 다 갖고 온다고 해도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먼저 양보를 해서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든지 후보가 정리가 되면 결국은 진보 정의당 쪽에서도 당선이 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 당선보다는 안철수의 당선이 더 낫다고 볼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남는 게 통합진보당인데 통합진보당은 후보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저는 안철수가 단일화에 집착하지는 않겠지만 단일화는 되리라고 보고 단일화 결과로 당선이 되리라고 봐요.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안철수는 좀 힘들지 않을까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두 분은 단일화 안 되고 안 돼도 안철수가 이긴다. 안철수는 단일화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과실을 가져가고 본인의 계획에 있어서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단일화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지만 사실상 단일화하지 않고 승리하기는 어려워요. 어렵다고 표현하지는 않죠. 쉬운 선거는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측에서도 쉬운 선거는 없는데 노원병도 단일화하지 않고 이기는 어려워요. 단일화 없이는. 글쎄요. 저는 그건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네. 저도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안철수 전 교수가 뭐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이번 선거만큼은 노원에서 각 당에서 자신이 제일 잘 내세우는 후보를 내놓고 그냥 한번 붙어봐라. 정정당당하게 대박 붙어봤으면 싶은 거예요. 내 생각에 정치를 정정당당하게 하는 정당은 이내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겠지만, 예. 그래요. 그러면은 단일화 안 되고 이긴다. 네. 예. 이길 수 있다. 예. 만원 범위 내에서 아이스크림 얘기합시다. 10,000원 갖고 이 나이 내면은 10,000원은 좀 그렇죠. 아니 만원 범위 선거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할 수가 없어요. 만원 범위 내에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각서를 쓰라면 각서를 쓰겠어요. 네. 녹음을 하면 녹음을 그러면은 이게 그다음 논의가 재미가 없어지는데 안철수가 이겼을 경우에 뭐 단일화를 해서 이기면은 단일화 하지 않고 이기면 안철수 신당이 더 힘을 얻겠죠. 네. 예? 가장 안철수로서는 그러면은 바라는 바죠. 예, 그렇죠. 안철수가 아무튼 당선이 돼야지 안철수 신당이 뜨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일단은 단일화 되든 안 되든 간에 안철수가 당선이 된다고 보고 그러면 안철수 신당의 역할이 어느 정도 갈까요? 안철수 신당이 뜨면 민주당이 망할까요? 저는 뭐 저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신다면 아니 물어보지 않아도 먼저 얘기를 하니까 그냥 저로서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 안철수 신당이 딱 뜨는 순간 예. 민주당은
꼬마 민주당으로 될 것 같아요. 안철수 신당이 딱 뜨는 순간 꼬마 민주당 왜? 많이 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재보궐선거 10월달 재보궐선거에도 안철수가 세를 10월 재보궐선거까지 안철수가 세를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 때도 세를 구축하기 힘들어서 사실 내년 지방선거에 안철수 신당에 몰려드는 사람들은 다른 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저의 패잔 정도 되지 생각을 않을까요? 저의 시나리오를 그린다면 뭐 저도 이제 뭐 잘은 모르겠지만 평범한 일단 가장으로서 보기에 가장으로서 보면 제가 만약에 안철수의 입장에서 네. 앞으로 어떻게 네. 하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네. 딱 지금 정치 구도를 보면 일단 요번에 단일화를 하지 않고 당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당 창당을 얘기를 하죠. 네. 올해 10월에 또 선거가 있어요. 네. 거기에선 신당의 이름으로 네. 정치 세력화를 내서 후보를 내서 네. 안철수가 그때까진 계속 안철수가 정치적으로 어떤 새 정치와 그 이슈를 선점해 가면서 이슈의 중심에 본인이 계속 설 거예요. 네. 그래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10월까지는 또. 네. 그래서 그 파워를 가지고 네. 신당 창당을 해서 당선을 시킵니다. 네. 그 다음에 내년 6월에 네. 또 한번 크게 먹겠죠. 그러기 전에 아마 안철수는 아마 호남을 먼저 공략을 할 거예요. 민주당 쪽을 먼저 공략을 해야 돼요, 지금. 안철수가 신당을 가지고 부산에서 경상도 지역에서 새누리당의 텃밭을 깔고 오겠다 보다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안철수를 지지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호남 기반의 정신당을 만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따끈따끈한 30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아까 맨 처음에 이제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생기잖아요. 단일화하고 안철수가 이긴다고 했을 때, 단일화를 안 하고 이긴다라고 했을 때. 근데 저는 여기서 볼 때 딱 포인트가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했을 때 아마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같이 단일화를 하고 이겨서 안철수의 신당이 나왔을 경우와 단일화를 안 하고 신당이 나왔을 때 각 당에서 의원들이 얼마나 이동을 할 것인가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안철수의 그릇을 본다나 혹은 영향력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단일화를 안 하고 신당을 만들었을 때 훨씬 더 이동이 크리라고 봐요. 왜냐면은 그건 이미 민주당이나 통합진보당이 자꾸 힘이 약해졌다는 뜻이고 그런 걸 더 잘 아실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일화를 하고 이겼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안철수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든가 그 크기를 재는 과정이 더 필요할 거라고 보죠. 젊은 친구가 말을 참 잘하네요. 제가 글쎄.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저 얘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철수로 단일화는 되지만 안철수는 그 단일화에 대해서 부채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단일화 여부랑 상관없이 완주할 거라고 생각하고 단일화는 그냥 부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단일화 결과 이겨야 되지만 단일화 결과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그 단일화가 자기가 원하는 기계적인 단일화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부채의식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나 이제 평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이 저는 그다지 힘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철수 신당이 뜬다 하더라도 일단 10월 재보궐선거까지 이동하는 기존 국회의원 수가 거의 없을 것 같고, 예? 그 국회의원이 가장 많이 이동할 때가 이 총선 때 이동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근데 총선까지 3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안철수 신당 입장에서는 기존 의원들이 이동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배지가 이동해 오는 게 현역 의원들이.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동해 오는 현역 의원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 지방선거에는 실질적으로 각 당에서 기존 정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그 폐잔병이라 그래야 되나요? 공천에 떨어지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도 이렇게 크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결국은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 신당이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안철수 신당의 결과 민주당 역시 같이 지리멸멸해서 안철수 신당이 뜨는 순간 전반적인 야권 재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안철수 신당도 망하고 민주당도 좀 망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전반적인 야권 재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재개편이 되면 하향통준화를 말씀하시는 하향통준화를 그 얘기하는 새누리당 혼자 살아남네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이 꼭 바람직하진 않아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보면 강력하게 견제해 줄 수 있는 야권 세력이 있을 그렇죠. 때 새누리당 내에서도 쇄신 드라이브라든지 개혁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러거든요. 진보가 분열하는 순간 보수는 부패의 유혹을 버리기가 힘들어요. 그럼 이거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안철수를 눌러주길 바라고 있는 건가요? 오히려 새누리당 입장에서 아니죠. 안철수보다 민주당을 좀 선호하겠네요. 카운터파트로서. 그게 좀 더 머리가 안 아프겠죠. 꼭 그렇지도 않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틀리죠.
뭐야? 이번 사실은 노원병 선거만 같이 놓고 보면 네. 민주당이 이기는 것보다는 안철수가 이겨주는 게 새누리당 쪽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죠. 어떤 면에서요? 그럼 안철수가 힘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안철수가 별로 힘을 가질 것 같지가 않아요. 노원병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미 안철수가 이미 노원병에 출마하는 순간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단일화가 되지 못한다면 안철수 나는 굉장히 그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안철수가 노원병에 출마해서 당선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 좀 정치적으로 재기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안철수 신당은 아직 없는 상태잖아요. 없는 상태에 대한 지지율이 현재 야당보다 크고 만약에 근데 신당이 생겼을 경우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제1야당이 바뀌는 효과가 있는데 너무 그쪽을 과소평가하시는 게 아닌가. 네, 저도 뭐 그런 면도 있는데 사실 안철수의 지지율은요. 쭉 올라가 있는 처음에 딱 올라가 있는 시점에서 쭉 떨어지는 과정이었거든요. 안철수 신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신기루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안철수 현상이라는 게 기존 정치권에 실망을 한 분들이 어떤 안철수라는 그 사람한테 어떤 더 쉬운 허상의 이미지가 사실 크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어떤 실물 정치에서 보여준 게 아직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는 이 허상이 뜨는 순간 실질적으로 정치는 생물과 같아서 서로 이제 여기서는 안철수에서는 내려오는 경향, 민주당에서 이제 쇄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올라가는 모습, 전반적으로 중간에서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다 안철수가 이긴다라는 뭐 생각을 하고는 지금 얘기를 하는데 만약 안철수가 지금 새누리당 후보가 뭐 누가 됐든지 우리 얘기가 되고 있는 이준석 비대위원이 되든지 뭐 누가 나오든지 간에 뭐 재수 좋게는 좀 그렇지만 어부지리로 이기를 가능성은 뭐 아니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철수 씨나 예. 민주당이나 다 박살 나는 건가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박살이 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장악력이 굉장히 세지면서 국정력이 좀 탄력을 받겠죠. 그럼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걸 제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지금 기존의 보궐선거 세 곳 중에서 두 곳은 새누리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 노원병은 이제 야권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야권이 분열하게 되면 어부지리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강력한 여당과 지리멸렬한 야당 속에서 국정 초반을 지리 멸렬한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127석을 갖고 있어요. 민주당이. 그 지리멸렬한 야당이 아니에요. 127석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18대 때 통과된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직권 상정을 해서 통과하려면 180석이 있어야 돼요. 네, 요번에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새누리당이 되는 지금 152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은 뭐 하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식물국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노원병에서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박근혜 정부 국정 장악력은 더 세지면서 어떤 국정 운영력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겠죠. 정치가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가 상황을 생물인 보니까 것 같습니다. 머리가 좀 오늘 여러분 되게 어려워요. 마무리 좀 하죠 이제.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돌아온 새로 시작한 여의도 없다 시즌 2 오늘 그 따끈따끈한 30대와 복면 1호와 함께 진행해 봤는데요. 돌아온 안철수 교수 과연 노원병 출마한 것이 제대로 된 선택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단일화 여부, 뭐 포인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과연 단일화 될 수 있을지. 단일화 된다고 하면 반드시 또 승리한다는 보장은 그렇죠. 없는 거죠. 또 단일화 안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또 패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또 반드시 패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번 4월 24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중하시고요.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나는 왜 클로징 멘트 안 시키는 거야? 시키려고 그랬었는데. 핫 이슈로 핫 이슈로 다운된 인물을 찾아라. 새로운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